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함덕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함덕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복이 되어 모든 우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동양리. 등잔 밑에 흐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고통이 있다. 공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함덕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함덕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함덕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오늘은 청산리 전투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년 전 1920년 상해 임시정부는 그 해를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 승리가 있었고 곧이어 10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봉오동과 청산리의 피 어린 전장 한가운데 이 독립전쟁을 지휘한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쟁 100년을 맞이해 오늘 홍범도 장군의 뜻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국악인 하윤주 씨가 압록강 행진곡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에 참가하셨던 독립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힘을 냈을까. 저 또한 독립군이 된 것처럼 아주 비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무장독립투쟁사를 연구해온 반병률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그 한국 무장투쟁사에 홍범도 장군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예, 홍범도 장군은 한국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논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네. 그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분이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이상훈 교수님, 독립군의 전략 전술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생도들에게도 홍범도 장군 얘기를 가끔 하십니까? 네, 우리 국군의 뿌리가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입니다. 네. 그 육사에는 또 교정에 우리 국군이 사용했던 탄피를 가지고 흉상을 만들어서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방송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전설의 독립군 대장,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이 생전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100년 전이잖아요. 네.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 진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점 발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필름은 1922년 1월부터 2월 초에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에서 열린 제1회 극동민족대회 개막식 장면입니다. 네. 각국 대표들이 모스크바에서 내리고 소련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관학교 의장대가 환영했습니다. 지금 대회 단상을 보고 있는데요. 제3인터내셔널 지도자들입니다. 지노비에프, 트로츠키, 칼리닌 등의 어떤 당시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가타야메센, 네. 그 단상에는 여운형, 김유식 같은 한국의 그 지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하에는 이제 그 당시 참여했던 대표들이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저기 여자분들은 네, 그 앞에 이제 김원경, 돈 에라 이 두 분입니다. 상당히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텔리였죠. 저 단어 삭발하신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고 홍범도 장군 약간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뒤에가 최진동 장군입니다. 아, 체격도 꽤 좋았던 걸로 보이십니다.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모두 다 긴장하고 계신 듯한데요. 네. 영화 이제- 속 한 장면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여기 여운형 선생이 다시 보입니다. 아, 저 때는 30대 중반이라 아주 젊은 홍범도 장군은 모습이네요. 키가 크시죠? 네네. 네. 여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최진동 장군입니다. 여유롭네요.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웃으시고 막 서글서글하니 인상도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네. 홍범도 장군이 1868년생이신데 이렇게 영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옛날 분인데 체격도 굉장히 크시고 조금 마른 듯하지만 왠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네요. 마치 제 옆에 사는 이웃집에 굉장히 든든한 어떠한 이렇게 이웃 사촌 아니면 큰아버지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네.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순박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 그래서 인간미가 되게 넘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아마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옷차림도 딱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연배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 이제 러시아 적군 그 옷하고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옆에 차고 계신 권총,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차시고서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 홍범도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가 이때가 그때 만나신 바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회 중에 레닌이 이제 면담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도 그 조선의 아주 저명한 그 전설적인 독립군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닌이 이제 그 선물을 여러 가지 이 적군 그 복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자하고 이 권총 이거 이제 받으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죠. 아, 권총 선물을 줬다고요? 아, 권총이니까 저는 갑자기 생기는데 홍범도 장군님도 엄청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권총에 레닌이 독립군 대장 홍범도에게라고 하는 그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은 그 권총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네. 홍범도 장군이 오늘 청산리 전투 100년에 맞춰서 정말 영화처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봉오동 전투잖아요. 최수용 씨는 봉오동 전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영화를 통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대사가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실감이 납니다. 네, 실감이 나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봉오동 전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 봉오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의 접경 지역인 이곳은 흔히 간도라고 합니다. 백두산을 기점으로 오른쪽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 그리고 압록강 북쪽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1920년 당시 만주에는 조선인들이 5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30만 명이 북간도 일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간도가 독립군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네. 봉오동도 그 마을 중에 하나인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종성군과 원송군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두만강 바로 건너 뭐 요즘으로 치면 대규모 한인타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 교수님,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인가요? 근데 그것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그 열강들이 거론을 하면은 이제 한국이 독립될 것이다. 이런 전망의 외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연맹이 이제 파리강화회에서 결성하기로 국제연맹을 결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10월 달에 19년 10월 달에 열리기로 했던 것이 연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는 외세,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독립을 확보한다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제는 그 무기를 들고 일본에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가 직접 독립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20년을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첫 들의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네. 노선의 변화를 찾게 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였네요, 네, 이때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주역으로 이제 활동할 수가 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나 그 경험, 전투 경험으로 보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죠. 그 연해주나 이게 북간도에 있는 그 동포들의 신임을 이제 한 몸에 받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가까이 지냈던 분이 이제 그 이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동이라는 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힘에 의한 그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그 노선을 갖고 있던 분인데 그래서 네. 홍범도 장군은 이제 북간도로 가서 이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활동해라 이렇게 이제 이동희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 1919년에 임시정부에 이제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1월 3일 날. 네. 독립군 명칭에 다들 대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죠? 비로소 독립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특히 이 시기 3.1운동 이후에 그 생겨난 그 독립군 단체들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죠. 대한군무도덕부, 대한북노독군부, 대한군정서부. 그래서 대한이라는 명칭이 이제는 대한제국의 의병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대한이라는 용어를 독립군 단체들이 많이 쓰게 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의병과 국군의 차이. 그렇죠. 제가 불렀던 노래처럼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건너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희망적인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1919년 하반기부터 독립군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군들의 그 정보 수집도 강화됐고 국경 수비를 위해서 병력 증가가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이 일본군들의 그 방어선을 뚫고 국내로 진입해서 파출소, 우체국, 그리고 국경 수비대 등을 공격하고 통신선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1920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진입 작전을 시행했던 그 횟수가 32회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1920년 6월 4일 새벽 5시였습니다.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 대원 24명이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이 벌어졌고 결국 후퇴해서 중국 땅 삼둔자 마을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아니, 전투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렇게 전투하는 중에 쉴 수가 있는 건가요? 두만강 건너편이 이제 중국 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침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는 있었던 거죠. 독립군의 동향을 보고받은 일본군은 오전 10시경 리미중이가 지휘하는 남양 수비대 29명을 출동시킵니다. 이들은 두만강을 불법으로 건너 삼둔자 마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민단 대원들이 일본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사격을 실시하면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삼둔자 전투가 벌어지자 다시 6월 5일에 야스카와 소자가 지휘하는 추격대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월 6일 밤 9시 30분경 또 다른 신민단 부대가 남양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일본군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종송에 도착한 야스카와의 부대들은 9시 30분경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새벽 3시경이 되면 두 부대가 합류해서 안산 앞쪽에 집결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첫 교전 후에 군대를 편성하고 불법으로 강을 건넌 게 불과 이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작정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합류한 일본군은 안산 일대 마을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독립군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교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산 전투라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일본군들이 봉오동을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봉오동 쪽에 있던 최진동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최진동 장군과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먼저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촌 서북 쪽에 홍범도 부대, 동북 쪽에 최진동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촌 남쪽에는 신민단이 배치되어서 전체적으로 봉오동 일대를 포위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화일 부대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화일 부대는 일본이 북상하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공격한 후 봉오동 방향으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인 부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 매복 지점까지 일본군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저희의 작전이 또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대도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천병소대가 봉오동 부근의 상촌 부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후 12시 20분경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봉오동 상촌에 진입하자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이 사방에서 사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휘관의 사격 개시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군이 사방에 매복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승리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그 당시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 육군이었고, 그리고 화력 면에서도 일본군이 정규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이 봉오동 상촌 일대에서 벌어집니다. 오후 1시 5분경 야스카와 소자가 전황을 판단한 다음에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군 전투 보고서에는 독립군 주력이 735 고지에 있으니까 735 고지를 먼저 공격하고 주력 부대로 하여금 비파동 방향으로 전진하라. 명령은 아주 구체적인데 전진은 뜻밖의 방향입니다. 그 전진하라라는 것은 공격하라는 명령인데 지도상에 보면 이제 735 고지랑 비파동 쪽은 저희 독립군이 없는 쪽인데 왜 공격하라, 전진하라고 하는 거였죠? 왠지 후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 말하니까 남쪽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 퇴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대가 735 고지 방향으로 빠지고 좌우로 엄호 부대를 배치해서 탈출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투는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일본군은 서둘러 비파동 방향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는 동안 제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하면서 또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일본군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운맛을 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 교수님, 봉오동 전투 뒤에 일본이 우리 독립군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봉오동 전투가 있기 전에는 이제 그냥 두만강을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군에서.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시베리아 내전의 어떤 그런 그 불패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참 쾌지를 부른 거죠. 야, 우리가 이겼구나. 일본을 처음으로 독립전쟁의 첫 해에 우리가 첫 승리를 거뒀구나. 이 독립전쟁이 과연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을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강하게 갖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봉오동 전투는 큰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지만 그동안 간과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매년 6월 7일 봉오동 승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와, 이 기관총 머신건까지 준비해 주시고 진짜 이 대단하십니다. 이 총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이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그 총이죠. 야,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건데.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 총이 못이 나간 총이 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쓰던 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이 사용을 했고 또 이제 러시아군으로부터 우리가 독립군이 그 총을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도 사용한 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총이 하나 있는데 이 총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총 혹시 우리 독립군이 사용하던 그 총인가요? 아라사카 이제 38식 소총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당시로서는 최신 그 무기인데 러일 전쟁 때 쓰던 그 최신식 무기인데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은 그 1907년 그 후치령 전투 때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은 그 총입니다. 그 두 자루가 상당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다니셨죠. 적군의 총을 뺏어서 적군을 향해 쏜다? 그러니까요. 유격전의 명장다운데 어디 저도 한번 어디 포즈를 한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세가 역시 대배우십니다. 드라마 전우를 했던 생각이 나요. 이거 어떻게 왔을까 이거? 기관총요. 네. 이 사실 이런 기관총은 영화나 모든 드라마에서 극적인 장면, 마지막 장면에 항상 출연합니다. 이 사실 이동거리도 이런 것도 이렇게 이동을 하죠. 원래 이렇게 여기다 딱 채워놓고 쏘죠. 마지막 장면에 전우들이 다 옆에서 죽고 할 때가 이렇게 쏘는 거. 맞아요. 이런 장면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 기관총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홍콩에서 대여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다. 근데 이 귀한 유물을 또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기관총이 우리나라 독립군도 사용했던 기관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독립군들이 기관총을 비롯한 여러 무기류를 구입하면서 우리의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신 기관총 자체가 당시에 최신식 기관총이었습니다. 진짜 이것만 있어도 전력이 확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총들을 독립군은 어떻게 구했는지도 무척 궁금해요.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독립 무기를 구입하는 그 이 통로는 이제 여러 가지죠.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군하고 싸워서 한 그 노획한 그 무기들도 있고 또 이제 체코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그 무기들을 이제 많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일본은 이제 또 체코군을 통해서 이 무기를 이제 입수하기도 했죠. 체코는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그렇다 쳐도 체코에서는 어떻게 총을 구해온 거예요? 네, 북한도의 독립군과 체코군, 좀처럼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나라가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매년 8월이면 체코 프라하 교회에서 체코 군단의 무용담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체코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독립을 했는데 이때 체코 군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코 국민들은 체코 군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 행사를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일종의 독립군의 날 같은 거죠. 체코 민족은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는 체코인들을 징집해서 러시아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체코인들은 러시아에 투항해 버리게 됩니다. 연합군들은 이 체코인들을 재편성해서 체코 군단으로 만들어서 다시 프랑스 전선에 투입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육로로는 독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미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아주 긴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도착했던 체코군들은 경비를 마련할 겸 이 무기들을 독립군에게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 청년들이 일본 합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이 된 것과 좀 비슷한 사례겠죠. 이상훈 교수님, 그렇다면 이 네. 무기를 구입하려면 어쨌거나 자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무기 구입비는 어떻게? 네,
만주와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십시일반 냈던 성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북간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만 해도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는 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네, 보는 들도 워낙 많잖아요. 일본군, 중국군, 러시아군, 그리고 또 마적대까지. 근데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운반해야 됐을 텐데. 몇천 킬로가 되죠. 상당히 먼 거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게 이제 30명 정도 조를 짜면 30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해서 이제 그 독립군 근거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 운반에서도 이제 독립포들의 도움이 이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네. 홍범도 장군의 개인사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보통 위인들은 뭐 유명한 탄생설화, 일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홍범도 장군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네. 이 홍범도 장군은 도대체 한 시기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와, 이런 인생이 과연 있었을까의 연속이고 불우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이 홍범도 장군께서 남긴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868년 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네들의 동양젖을 얻어먹고 자라다가 9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남의 집 머슴살이로 고생하다가 15세 내 나이를 2살을 도두어서 군대에 납할수로 4년을 있었다.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머슴살이를 한 거죠. 엄청난 그 모멸과 냉대,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없이 겪으면서 이제 일종의 그런 이 부패라든가 또는 부당한 그런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체질적으로 이게 분노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최수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이 군대와 홍 장군님이 그냥 한 몸 같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런 또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군대에 가보니까 부정부패가 보통이 아니고 이 장교들이 일반 병력을 탄압하는 건 이게 또 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장교를 죽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탈출해 도망을 가가지고 이런 험한 세상을 벗어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계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담 스님 밑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혼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일종의 뭐 수련 기간이었네요.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을 좀 다듬는 그런 시기랄까? 그렇죠. 절에 있었던 시간도 상당히 홍범도 장군한테는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했던 또 네. 거기서 나와서 그 총을 배워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짐승을 잡는 산에서 그런 이제 포수로 해서 자질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하고 이제 사냥도 하고 나중에 이제 총 쏘는 명사수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배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설로만 전해지던 홍범도 장군의 사격 솜씨를 직접 목격한 분의 귀한 증언을 저희가 또 찾았습니다. 보시죠. 대보리구나. 네, 저분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대표 배우였고요. 홍범도 장군의 일지를 함께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저 빨치장 대제이다. 그저 그렇게 고사했다. 이거 알았지. 그렇게 큰 사람인 걸 몰랐어. 그래, 아바 초잘 논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깨하더라. 그래라 그럼. 그 초 아주 제비 쳐가지고 오전짜리지 우리 그저 오전짜리 요만하게 한 대미터 이제 쳐나. 너희 오전짜리 올려 뿌려라. 내가 지금 초 놓는다. 걔나가서 올려 뿌리니까 싹 하고 요만한 것도 맞춰 떨궜단 말이야. 직접 보셨어요? 네, 그럼. 와. 저도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시네요. 움직이는 동전. 의리 능력, 떨어지는 능력. 야. 아니 근데 어떻게 포수를 하셨던 분이 독립군 장군까지 하셨는지 무척 궁금해요. 대부분 이렇게 장군이라고 하면 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셨던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들고요. 네, 그걸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05년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군사권을 무력화시킵니다. 정미 7조약의 핵심이 군대 해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한제국의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은 울분을 참지 못해 자결하고 맙니다. 그 자결한 모습을 본 장병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무장을 한 다음에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정미의병이 아주 조직화되고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은 그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는 한 달 후인 1907년 9월 3일에 총포 및 화약류 취체법을 발동해서 전국 포수들의 총들을 다 수거하게 만듭니다. 아니 포수들한테 총은 생계수단이잖아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반납하면? 그 평소에 포수들은 총을 쏘면서 사냥하면서 생활하지만 전시가 되면 포수 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포수지만 언제든지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본이 미리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네. 포수들의 총기를 다 뺏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수들 입장에서 이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게 포수들이 생각에는 그냥 앉아서 이 일본군하고 이제 일진의 그 앞잡이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기 그 총을 뺏기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의병 투쟁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네. 네, 저는 이 의병봉기 때 이 홍범도 장군의 연설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동료 포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총 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포수들은 범잡이 대신 개잡이를 합시다! 이렇게 연설을 외치죠. 아니, 범잡이 대신 개잡이면은 개. 도대체 뭘 잡겠다라는 말이에요? 일본군과 네. 친일파를 개라고 표현한 개. 것입니다. 네. 당분간 호랑이 잡는 포수는 그만두고 대신 일본군과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독립군 활동 이전에 의병들 이끌고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전투가 후치령 전투였습니다. 네. 후치령은 함경도 북천과 풍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여기서부터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거의 주로 산에서 전투를 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함경도 지역이 이제 산악지대죠. 네. 북청, 삼수, 갑산 이런 지역을 이제 그 지리에 대해서는 뭐 홍범도 장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포수들도 그렇고 의병들이. 그래서 그러셨겠습니다. 아주 그 산악을 이제 지형을 이용한 어떤 그 전투를 많이 이제 구상하고 이러면 삼수성 전투 같은 경우에 1907년 12월 28일 날인데 삼수성을 점령합니다. 네. 일본군이 그거를 그 이제 공격을 이제 8일 일주일 넘게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다른 그 갑산을 이제 점령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철구몰하게 이제 일본군들을 이제 농락하는 그런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완전 그 성동격서,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 홍길동 같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 당시 일본군들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홍 장군을 그 나르는 홍범도, 비장군 이렇게 네. 나르는 장군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아, 나르는 홍범도라는 게 그때 그래서 나오는 그때 네, 이름이었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나르는 홍범도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 개인사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가족은 있었나요, 홍범도 장군이? 네, 단양 이씨 부인과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네. 큰아들은 홍양순인데 10대 후반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의병 활동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러브 스토리가 참 대단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금강산에서 스님 시절 비군이었던 이씨 부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한속합니다. 결혼 후 아들 양순과 용환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의병 활동 중 부인이 일본군에 잡힙니다. 일본군은 남편 홍범도에게 투항의 편지를 쓰라며 이씨 부인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나이나 아낙네나 실끝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거늘 영웅호걸인 내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올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여라 라고 저항합니다.
결국 이씨 부인은 옥중에서 고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큰아들 양순도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장군은 그 아픔을 묻고 둘째 아들 용환과 함께 연해주로 갑니다. 둘째 아들 홍용환도 성장 후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비다가 안타깝게 병사하고 맙니다. 홍 장군은 애끓는 아픔을 가슴에 묻고 쓸쓸히 말년을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게 실제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홍범도 장군이 이 옥중에서 심한 고문으로 아내를 잃었고 또 한 달 후 적탄으로 또 큰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한 달 사이에 소중한 분신 두 사람을 잃었는데 그 심정이 아마 제가 오는 이 느낌과는 정말 하늘과 땅일 겁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합니다. 1908년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끝. 한 줄로. 한 줄. 저 같으면은 진짜로 저는 저 혼자 제 몸도 못 가두는데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의병 활동을 이어간 거죠. 네, 그렇죠. 네. 1908년이 되면은 의병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의병 전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총은 있는데 이제 탄약이 없는 거예요. 탄약이 다 소진돼 가지고 결국은 홍 장군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국내에서의 이제 의병 투쟁, 무장 투쟁이라는 것은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11월에 이제 망명하는 거죠.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라고 글을 쓰셨을 때 장군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가 죽은 아내를 또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실까요? 이런 이씨 부인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홍범도 장군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지령에 눈이 내리면 나인 줄 아세요. 바위처럼 든든한 장군을 감싸
1970년 6월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에 불과 넉 달 만에 청산 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봉오동 때와는 달리 일본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아무래도 봉오동 때 패전한 게 영향이 있었겠죠, 교수님? 일본 정부나 일본군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이제 11회 내지 진행되면서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혁명 세력이 장악을 하게 돼요. 만약에 러시아 혁명 세력하고 우리 독립군 세력이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큰일 나는 문제죠. 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식민지 조선 한반도를 지키는 것, 또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그 만주를 먹겠다고 하는 그 오래된 그 꿈을 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이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대군이 이 간도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동포 사회를 그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병, 호병, 기병뿐만 아니라 비행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합니다. 간도 지역을 갑, 을, 병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기무라지대, 히가시지대 이렇게 3개 구역으로 편성을 합니다. 100년 전에 비행기까지 출동을 할 정도면 독립군에게는 엄청난 위기였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청산리 전투를 한 곳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전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산리라는 지역은 서울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그러다 보니까 청산리 곳곳에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10여 차례 발생했던 그런 그 전형적인 유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잡한 청산리 전투의 과정을 좀 알기 쉽게 분석을 해볼까요? 최수종 씨, 박세연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중국군의 압력으로 홍범도 장군은 명월구를 출발해서 1920년 9월 하순 청산리 인근 이도구에 도착을 합니다. 한편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 600여 명도 9월 중순 서대파를 출발하여 10월 중순 청산리 입구인 삼도구에 도착합니다. 그즈음 홍범도 장군은 이도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네, 청산리 전투는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백운평에 매복을 해 있다가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그 장대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기습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놀랍게도 쉬지도 않고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서 무려 70km를 14시간 동안이나 강행군에서 다음 날 새벽 3시경에 갑산촌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한편 그 시각 이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는 10월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 완루구에서 남북으로 공격해오는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치열한 야간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산악을 따라 남쪽 천수평으로 교묘히 퇴각해버립니다. 네, 한편 그 시각 갑산촌에서 막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좌진 부대는 인근 천수평에 일본군 기마부대가 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또 그곳으로 달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천수평 전투죠. 그러나 이 전투는 북로군 정서군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근처 어랑촌에 일본군 본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로군 정서의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위험천만인 상황인 거죠. 그럼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거네요.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나. 그리고 네. 24시간 동안 2번이나 전투를 치르고 또 70km를 강행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북로군 정서군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 어랑촌으로 급히 이동하여 어랑촌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874 고지를 선점합니다. 그러자 대규모 일본군이 능선을 따라 공격해 옵니다. 이 청산리 전투 중 가장 격렬했던 어랑촌 전투가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당시 일본군이 병력도 많았고 또 포병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본군 지원 부대가 어랑촌에 합류해서 김자진 부대를 공격합니다. 일본군은 2개 대대, 포병 1개 중대, 총 1,300여 명이 집결하여 주변 고지를 점령하면서 북로군 정서를 압박해 옵니다. 특히 874 고지 측면을 파고들면서 배후를 노리는 일본군의 공세에 김자진 부대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혜성처럼 이 홍범도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완로 전투 후에 천수평으로 남아있던 홍범도 장군은 전투 소식을 듣자마자 어랑촌으로 가서 즉각 전투에 돌입을 하는데요. 홍범도 부대는 측면고지를 장악하고 우회하던 일본군과 일본군 포병부대에 기관총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0시간 넘게 치러진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의 연합전술로 일본군을 막아내게 되죠. 네. 정신력의 승리를 보여준 북로군 정서, 또 벼랑 끝까지 밀렸을 때 등장한 홍범도 부대.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탄약이나 각종 군수물자가 계속 지원됐겠지만 독립군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탄약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가 한 곳에서만 지속되면 치명적으로 보급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랑촌에서 밤이 되자 독립군은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이동을 합니다. 김좌진 부대는 북상하여 완루구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 날인 10월 23일 오전 만기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펼칩니다. 네, 한편 홍범도 장군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속에서 밤을 샌 후에 23일 아침 갑산촌에서 일본군을 또다시 기습하고 이번엔 고동하곡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북으로 간 김좌진 부대는 10월 24일 저녁 천보산에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천보산 전투입니다. 네, 한편 고동하곡에서 야영 중이던 홍범도 부대를 이번에는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데요. 다행히도 홍범도 부대는 급히 산으로 올라서 일본군을 역공하고 물리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청산리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긴박함이 느껴지는데 최수정 씨, 이동 거리가 엄청났겠는데요? 그렇죠. 홍범도 부대 또 김좌진 부대가 하루에 60km에서 70km, 즉 한 150여 리를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거리가 아니라 산악을 이동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초인적이죠. 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어쩔 때는 거의 72시간을 깨어 있으면서 교전을 했더라고요. 3일. 그러니까 잠도 잠이지만 먹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굶주림. 네. 홍범도 장군 일지에 당시 그 처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랑촌 전투 직후 상황인데요. 밤낮 4일을 싸우다 양식이 없어 죽게 되니 마가목 열매를 따먹고 있었다. 9월 11일 밤에 추운 산간에서 불도 놓지 못하고 떨다 보니 날 밝은 후에 군사 3사람이 없어졌다. 찾아보니 나무 밑에 엎드린 채 얼어 죽어 있었다. 네. 북로군정서의 지휘관이었던 김훈 선생도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감자 몇 개밖에 못 먹고 소나무 껍질과 솔잎으로 때우니 독립군은 병자같이 기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배낭 속 양초까지 갉아먹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의 살이라도 뜯어먹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듯 우리 원한이 다 풀리겠는가. 이런 귀중한 얘기를 또 직접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당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노병의 귀한 육성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인들이 그 밥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한 주치마다 싸가지고 와서 그러면 자꾸 던져요. 그걸 먹으면서 일반 총 쏘면서 그러면 산에 고지를 올라가죠. 그 위에 인상 깊은 거는 그 탄환 속에도 여자들이 밥을 갖다 주는 그것만 하면 잊을 수 없는 게고 지방 여기서 그걸 누가 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그 행주산성 전투에서 분위자들이 그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 날랐다는 그 무용단처럼 참 절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일본 군들이 알게 되면 우리나라 동포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암살에서 여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이 졸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생매장 당해 죽고 솥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그 장면이 바로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발생한 참극입니다. 경신참변 혹은 간도참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청산리 전투를 비롯해서 이런 무전 독립투쟁은 독립군뿐만 아니라 간도 지역 30만 동포 모두가 참전한 전쟁이었네요. 네, 오늘날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바로 독립군과 독립군을 지원했던 이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동포 그리고 또 고려인들 정말 모두 너무 감사하고 고맙네요. 네. 네, 저 당시 장군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53세였어요. 그러니까 50대에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쭉 치르셨는데 그럼 앞서 봤던 홍범도 장군의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무슨 야망이나 욕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 이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진짜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어우르고 앞서 나가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게 영상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이 영상이 1922년 1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 민족대회 장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명망 있는 독립투사들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 이렇게 이때 많이 참여를 한 거죠?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열강들, 구미 열강들이 우리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기대가 이제 상당히 배신감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흥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레닌이 이제 이 식민지 반식민지에 이제 그 해방 운동을 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러시아 그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이제 200만 루블 약속을 받게 되고 지금 거기서 한 60만 루블을 우리가 이제 실질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주의자든 사유자든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독교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소비에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던 그 극동민족대회에 56명의 대표가 대거 참여를 한 겁니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후에 50대 중반에 접어든 장군은 이제 전선에서는 물러났고요. 연해주에서 동포들과 어울려 살면서 인생 후반기를 평온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1937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연해주 18만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한 달 만에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조선과 접경지인 연해주가 일본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스탈린의 야만적인 정책,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이었죠. 홍범도 장군도 예외 없이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1937년이면 홍범도 장군의 나이가 70이시잖아요. 근데 이 머나먼 길을 그 나이에 가서 또 가족들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결국 당시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평범하게 살아시던 건데 홍범도 장군은 이제 수직원으로 이제 고려국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장한 거라든가 이렇게 소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낮에 지켜가면서 이제 또 고려인들하고도 대화도 나눠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랬나요? 그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인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연극으로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정춘이라고 하는 그 저명한 당시에 이제 실력 있는 이 고려인 작가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얘기를 의병들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홍 대장, 어떻게 그 놈들이 우리 병사들을 보호하든가? 대장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으로 백성들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함께 싸웁시다, 대장님. 네. 이렇게 공연이 올라간 바로 다음에 홍범도 장군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광복을 2년 남겨두고 1943년 10월 25일 만 75세로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월 2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바로 내일인데요. 청산리 대첩 기념일과 홍범도 장군의 기일이 같은 날인데 정말 이날은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지금 홍범도 장군님 유해는 어디에 모셔 있는지 갑자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제대로 안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즈로드에 지금 이제 묘지가
좀 조성돼 있습니다. 소련이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뭐 옮겨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이제 3월 말에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이제 국민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유해가 봉환되기로 했었던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이렇게 된 상태이고 뭐 많이 늦었지만은 꼭 다시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범도 장군님의 뜻을 진종호도 되새기면서 꼭 국가대표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사격의 선수로서 해보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님의 일생을 공부하고 나니 이렇게 정말 가슴 한구석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렇게 누를 수가 없는데요. 장군님의 유해가 조속히 돌아오면 저는 꼭 저의 진심을 담아서 독립군가를 장군님을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100년 전 오늘 이 시각 홍범도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대한의 독립군들은 북한도 깊은 산속에서 일본군과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조국 광복의 열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달빛에도